자, 이제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김민성 매니저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잭슨홀 미팅도 이제 다 끝났고 그런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지켜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뭘 특별히 주시해야 하는지 김민성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을 통해서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잘 나오지만 그 다음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갔긴 했는데 이번 이후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에 대한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파생되면서 다른 섹터로 이어질 건지 여기에 대한 테마 장세가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면서 플러스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일단 이런 이슈들 다 지나갈 때까지는 약간 지켜보자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한 겁니까? 일단 사실 지금 시장에 이목은 지금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예. 물론 엔비디아 실적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오느냐 아니면 그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성장성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성장폭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지 못했던 급등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구간까지 최근에 내려왔던 종목들이라면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가장 큰 지금 이슈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안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AI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도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 시선은 AI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이제 목요일장부터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를 보면 꽤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이전부터 늘 기대보다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이지만 직전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주가를 더했다면 이번에는 그만한 또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발제자인 김민성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HBM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좀 수급 쏠림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가 따로 갈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골드러시 비유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계속 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쇼티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2차 전지 계속해서 잘 가다가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언제까지나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임계점이 오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숙제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임계점은 없지만 이 임계점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국내로 치면 네이버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성 있게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임계점을 맞이하고 캐즘 현상이 이어질 건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레거시 쪽으로 좀 수급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못 갔던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를 살려가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받을 섹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AI 관련 주라고 통합해서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 분은 과연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주목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
네이버와 LS 일렉트릭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뭐 레거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이버 쪽을 주목하셨네요. 네, 일단은 이 골드러시가 계속 가려면은 금광이 잘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더라도 클라우드 사업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이 고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가 있는 게 국방부에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 선정을 하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셧다운 우려감을 한번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망을 국내 자체적으로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네이버고요.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국내에서 가장 큰 LLM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모멘텀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큰 거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AI에 대한 사이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클라우드 사이클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먼저 선도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사이클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3거래일 연속 껑충껑충 뛰어 올라오면서 네. 오늘 종가 보면 이제 17만 원 위까지 올라왔는데 네. 근데 네이버나 뭐 카카오랑 같이 엮기는 좀 뭐하긴 합니다만 네. 이 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잖아요. 네. 예, 네이버가 조금 더 주주분들의 혹은 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에 대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AI의 국회 포럼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버린 AI를 빠르게 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소버린 AI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젠슨왕을 미팅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필두로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을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명백한 이유는 아무래도 라인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라인이 뺏기는 순간 이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AI 사업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지켜냈습니다. 라인을 매각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에 대한 주가 하락은 우려감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우려감을 해소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올라올 자리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소버린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씩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의 LS 일렉트릭 변압기 쪽입니다. 네, 근데 변압기 쪽이라서 왜 반도체 얘기하는데 가지고 나왔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반도체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제 일정을 앞두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타산업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꾸준하게 좀 안정성을 가지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찾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굴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죠. 뭐 올해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전력 기기 관련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역시나 AI가 성장하게 되면 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송배 전선을 늘려야 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노후된 전력망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한 5년, 6년 정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요. 일단 지금 최근에 202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수입해갔던 양이 전체 비중에서 한 5%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올해 4월달 통계 기준이 있더라고요. 한 17.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변압기 기업들은 모두 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MSCI 편입 관련된 이슈인데 편입 이후에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걸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주가가 그만큼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 일렉트릭 대비했을 때는 주가 폭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은 매수하기는 좀 더 부담 좀 덜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평가 매력인데 사실 뭐 현대 일렉트릭도 너무 좋습니다. 뭐 수주 잔고 워낙 빵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걱정 전혀 없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PR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워드 PR 12개월 정도 PR을 보더라도 현대 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다는 부분이 장점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을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낫다. 하지만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순환매 고려해서 매매를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주주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네이버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PER 건전, EPS 증가율 튼튼, 슈퍼 네이버라고 올려주셨는데 과연 지금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민성 매니저가 한 번 더 불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매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네이버에 투자한 이유, 로봇도 있고요. 소버린 AI, 캐시카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모멘텀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인텔과 손잡고 AI 칩 가우디와 생체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하이버클로버 이야기 나와 있네요. 수학도 풀어주고 시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 불가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LS 일렉트릭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MSCI 편입되면 빼야 하는 거 국룰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겠죠. 우리 철수 매니저님의 종목이니까요. 과연 앞으로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실적이 별로인 수준이 아니네 크크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엄청나게 강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해리스 이 대선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혜린 아나운서가 막내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했는데 지금 이제 선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김민성 매니저님께 주문을 하던데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에 꼴찌하면 하겠습니다. 꼴찌하면 하겠다. 지금 뭐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겠다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앞서서 뭐 정리를 쭉 해주신 분이 있어요.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뭐 소버린 AI부터 공공기관 수주까지 앞서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주주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소버린 AI 쪽이 강화가 되고 또 주목을 받는다면 네이버가 본격적인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가 LNM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의 다른 LNM에 대한 클라우드 기업들도 결국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도하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지금 소버린 AI를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젠슨과 엔비디아랑 네이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소버린 AI 모멘텀이 이어진다. 그리고 한국도 한국에 대한 소버린 AI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장주를 역할할 수가 있는 게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주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종목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네이버 주주분들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LS 일렉트릭과 관련해서는 실적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MSCI 관련해서 역시나 뭐 악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료 소멸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적 부분은? 일단은 간단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예.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한 1,48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선반영됐던 것들을 고려해서 액티브 자금이 먼저 들어와서 끌어올렸으면은 액티브 자금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을 한 3,8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850억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작년 대비 오를 것 같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아까 해리스 관련해서 신재생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이 회사가 태양광 쪽부터 시작해서 일단 ESS 그다음에 뭐 시공 설계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재생에너지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해리스 쪽에 이슈가 좀 터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으로도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LS 일렉트릭을 그리고 네이버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요. 네,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 19만 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이제 한번 크게 추세를 이탈했지만 그래도 15만 원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는 좀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5만 원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손절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가 1차적으로 19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주주분들은 앞자리 2로 바뀌는 모습을 빨리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단은 1차 목표가 19만 원까지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전력 기기 쪽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 유입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은 2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22만 원대에 최근 3, 4개월 때 가장 큰 매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물론 뚫고 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고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되니까 2차 목표가로 최고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장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으면은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매도를 유발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달 최저가 14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크게 잡아줬습니다. 22만 원까지고요. 손절가 14만 5천 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